그날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아마 평생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서로 나이 50을 훌쩍 넘기고 이만큼이나 함께 살아왔는데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더군요. 저는 정아은, 올해 58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깊었던 상처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슴에 말 못할 상처 하나쯤 품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제겐 큰 위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아은입니다. 올해 58살이죠. 중학교에서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며 소일거리 삼아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되어 가네요. 남편 이도영과는 대학 동기였어요. 그는 지금 62살로 공기업에서 고위 간부로 일하고 있죠.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요즘 더욱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별다른 갈등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도연은 성격이 과묵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거든요.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안정된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예요. 예전엔 집에 오면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곤 했는데 말이죠.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요? 어느 날 저녁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핸드폰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응, 정년 전이라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건 핸드폰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표정이었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며칠 후 언니 정희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위로 간호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지금은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언니는 항상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라 만날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언니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에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언니,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 주고받아요? 아, 그냥 프로그램 참가자들이야. 요즘 상담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언니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자주 웃으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이런 의심을 품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집에서도 핸드폰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저와 대화할 때도 어딘가 심란해 보였고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는데 도연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회사 동료와 통화하는 톤이 아니었죠.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도연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 의심 속에서 며칠을 더 보내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 키를 들고 다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아, 회사에 놓고 온 서류가 있어서.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도연이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옷차림도 평소보다 신경 쓴 것 같았고요. 도연이 나간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울려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도연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차고에 내려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어요. 최근 일주일치 영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다른 게 없었어요. 평소 도연이 다니던 출퇴근 경로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흘 전 밤 11시경 영상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긴 했는데 평소 우리 동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라인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거기로 갔을까? 더 자세히 보니 그 방향은 우리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도연이 그쪽에 무슨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죠. 친한 사람도 없고 갈 이유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더 영상을 확인해 보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가서 한두 시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은 모두 도연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 연락했던 날들과 일치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주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밤 11시쯤 도연이 평소에 나가던 시간에 맞춰서 말이죠. 그 동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뭔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 동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도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차 번호였거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동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여기 있네. 차 주변을 살펴보다가 어느 동에 몇 호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기둥 뒤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사람은 분명 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여자가 함께 있었거든요. 둘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의 표정이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자는 뒤돌아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도연은 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서 도연이 차를 몰고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거리가 멀어서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도연이 제가 모르는 누군가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이미 오래된 일인 것 같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살던 제가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도연의 모든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도연이 쓰던 컴퓨터를 뒤져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결제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식당 예약, 꽃 주문, 심지어 여성용 액세서리까지 구매한 기록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내 생일도 아닌데. 구매 날짜들을 메모해두고 도연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매주 같은 패턴으로 고급 식당에서 두 사람분 결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도연은 다른 누군가와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도연의 핸드폰 위치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요즘은 가족끼리 위치 공유하는 앱이 있잖아요. 예전에 도연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며 설치해 달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난 한 달간의 위치 기록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연이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에 실제로는 우리 집 근처 카페나 식당,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오늘도 늦을 것 같다고 연락한 날이었어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서 도연의 뒤를 따라갔어요. 도연은 회사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내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봤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도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거리상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고 옷차림은 꽤 세련되더라고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30년 동안 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여자와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들어가서 직접 따져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가기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연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궁금증은 그 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어디서 만난 사람일까? 회사 동료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만난 사람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후 도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냄새였는데 분명 여자 향수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남편이 정말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구나. 그것도 꽤 오래된 관계 같구나. 이런 생각들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더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의 패턴을 분석해보니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수요일 저는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와서 그들이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카페 건너편에 있는 작은 베이커리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6시 반쯤 되니까 도연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고 얼굴 표정도 밝아 보였습니다.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뒷모습만 봤는데도 왠지 낯익은 것 같았어요. 걸음거리며 체형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저도 자리를 옮겨서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각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언니 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설마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틀림없더라고요. 언니의 특유한 몸짓, 웃는 모습, 머리를 넘기는 습관까지 모두 똑같았거든요. 도연과 정희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 남편과 제 언니가 저 몰래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말이에요. 언니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도연은 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도 어려웠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상대가 내 언니라니.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위로 어릴 때부터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조언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곤 했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제 남편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2사람이 카페에서 나와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언니와 도연이 얼마나 오래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둘의 모습을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서로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된 걸까? 언니는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숨기고 있을까? 온갖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언니의 행동에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저와 만날 때마다 핸드폰을 자주 보더니 갑자기 바빠졌다며 약속을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언니가 도연에 대해 물어보는 일도 많아졌어요. 도연이 요즘 어때? 건강하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언니가 매형을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어볼까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우리 남편이랑 왜 사귀고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도연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몇 시간 전까지 내 언니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상대가 언니라는 사실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가장 믿었던 2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니와 도연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밥맛도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고 문화센터 강의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강생들이 걱정할 정도로 제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강의 중에도 멍하니 있다가 학생들이 부르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도연과 마주칠 때마다 속이 뒤틀렸고 언니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은아, 이번 주말에 만날까? 오랜만에 엄마도 뵈러 가고. 언니의 문자를 받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태연하게 만나자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핑계로 하니까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그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85세의 어머니는 요즘 거동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언니와 저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뵈러 다니곤 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언니와 마주 앉아 있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저에게도 평상시처럼 말을 걸더라고요. 하은아,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도연이가 잘 챙겨주지 않나? 언니가 도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언니야말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바쁘죠? 응, 프로그램 운영하느라 바빠. 그런데 보람은 있어. 언니의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 바쁘다는 일 중에 내 남편과 만나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겠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우리 자매가 함께 온 걸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라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충격받으실까 싶어서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앞에서 딸들이 이런 일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말했어요. 하은아, 정말 얼굴이 안 좋아. 병원에 가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그 순간 정말 폭발할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알면서도 일부러 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겨우 참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급상승하셨는데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으셨나요? 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우리 상황을 눈치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워낙 예민하신 분이라 오늘 우리가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병실에서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까지 아프게 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언니는 어머니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언니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는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저는 더욱 무너져 갔어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병원 일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본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도연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도연은 핸드폰을 잠글 때 지문 인식을 사용했는데 잠들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도연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열어봤어요. 메시지함을 확인하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것도 정말 다정한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 당신 옆에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나도 그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워. 하은이가 의심하지는 않을까 걱정돼. 괜찮아.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메시지를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둘이서 저를 속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바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더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이 관계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처음엔 언니가 상담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언니 남편인 성우 오빠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도연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이 점점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하고 결국 이런 관계까지 된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들을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거의 매일 언니와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말이에요. 며칠 더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도연의 회사 윤리위원회에 제보하기로 했어요. 공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꽤 엄격하게 다룬다고 들었거든요.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연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증거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조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우 오빠에게도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언니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최근에 귀농해서 지방에서 조용히 살고 계셨어요. 언니가 도시에 남아서 일한다며 따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오빠에게 전화를 걸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빠가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오빠, 저 하은이에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하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오빠는 며칠 후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오빠에게 보여드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언니와 도연의 메시지 내용, 만남의 증거,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어요. 문화센터 강의는 계속해야 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학생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예전보다 더 강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한 수강생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도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집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 밤에는 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은아, 건강 괜찮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라며 안부를 물어왔어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제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우 오빠를 만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서울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의 얼굴을 보니 이미 뭔가 눈치채신 것 같더라고요. 하은아, 정의 때문에 부른 거지? 오빠의 첫마디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이미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오빠 혹시 나도 요즘 이상하다 싶었어. 정의가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고 지방에 내려오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뭔가 어색하더라. 오빠는 생각보다 차분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리자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언니와 도연의 메시지 내용을 보실 때는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요. 특히 성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라는 언니의 메시지를 보실 때는 주먹을 꽉 쥐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오빠가 중얼거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신 기분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오빠한테 해야 하다니. 아니야, 하은아. 고마워. 이런 걸 알려줘서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그날 오빠와 헤어진 후 며칠 뒤부터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도연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은 당황해서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여보, 회사에서 이상한 조사를 한다는데 뭔지 알아? 무슨 조사요? 개인 품위와 관련된 조사래. 누가 무슨 제보를 한 것 같은데. 도연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성우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온다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
모르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 언니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터진 날이 왔습니다. 성우 오빠가 언니를 찾아가서 모든 걸 따져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언니는 부인했지만 오빠가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날 밤 도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손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성우 형이 모든 걸 알게 됐어. 그리고 회사에도 드디어 도연이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와의 관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모든 걸 말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봄부터야. 처음엔 정말 상담만 받아주려고 했는데 1년 넘게 저를 속여온 거네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모든 걸 끊겠다고 말했거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이제 정말 끝낼게.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도연 씨,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며칠 후 도연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정년을 몇 달 앞두고 명예퇴직 형태로 퇴사하게 되었거든요. 언니도 성우 오빠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도연은 계속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를 1년 넘게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넌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도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도연은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언니는 성우 오빠와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많이 충격받으셨지만 오히려 제게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봐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는 걸 보니 대견하다.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언니와는 당분간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얼굴을 보기도 어려웠고 언니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예전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강의는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게 되었어요. 학생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선생님이 더 밝아졌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선생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요즘 정말 에너지가 넘쳐 보여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마흔을 앞둔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거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움도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집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책도 마음껏 읽고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놓고 늦은 시간까지 글도 쓸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평생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이참에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영어권 국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찾아봤어요. 다행히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58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도연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어요. 출국 전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하은아,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끔 연락해. 엄마가 걱정될까봐. 네,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이건 슬픈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이니까요. 공항에 가는 길에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도연과의 30년, 언니와의 추억들, 그리고 최근 몇 달간의 힘든 시간들까지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저 아래 있었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나는 2번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끔찍했던 경험이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준 열쇠였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틀 안에서만 살았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58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배신과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일 뿐이에요.